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자 정부가 결국 나섰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을 일부 사들이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과연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나올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새로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현 도시화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예, 오늘 청약시장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자, 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신축, 뭐 청약에 이제 관심이 여전한데 지방은 뭐 미분양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미분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분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들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준공 후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거의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상품성이 소위 말하는 결여된 상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높다든지 아니면 단지에 대한 그 규모나 또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그런 상품인데 그런 상품을 이제 정부에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량이 좀 적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시장에 뒀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계속 누적이 되고 악성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약 한 3천 가구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한다. 다만 이제 이런 물량들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판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뭐 문제된 물건을 사주는 게 맞냐. 그 국민들이나 예산에 대한 그 혈세를 들여서 특정 그 건설사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분양가가 충분히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약 한 70%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돼야지만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 2만 1,400가구 정도 되는 물량 자체가 준공 후 미분양인데 2009년 정도 대비했을 때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대비했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입을 해준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 안에서도 뭐 이 물량들을 받아주는 과정 안에서도 얼마나 좀 저렴하게 할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금 매입을 하고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년 만에 매입하는 게 뭐 올바른 선택인지 또 이런 그 과정 안에서 당연히 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주택을 오히려 좀 활성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만이라 하시면 지금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같은데 저때 이제 미분양이 엄청나게 5만 호가 넘었는데 저때도 그러면 이번과 같은 정부에서 또 사주는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래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이 무너지면은 물론 저게 그 사업자들의 실패로만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미분양들이 늘어난다라면 저기 관련된 뭐 근로자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또 저 개발 사업 안에서 금융도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2008년, 2009년 이때는 금융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안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당연히 뭐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정부가 나선다라는 건 세금을 들여서 미분양 물량을 사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토지공사 LH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대한 그 부채가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들이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돼서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또 배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주는 게 뭐 능사냐라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건설업계에 대한 그 도산 우려들이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도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안정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도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렇게 악성 미분양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안정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또 향후에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매입한 다음에 지금 전세 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물량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전세 가격의 물량 공급 그리고 전세 가격의 좀 안정 뭐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긍정적인 부분 안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런 물량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왜곡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조정되고 시장의 그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을 좀 더 싸게 매입하려고 좀 기다렸었던 분들에게 이런 왜곡의 그 가격들은 주택을 매입하는데 좀 주저주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인 해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건설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설사들과 또 시행사들을 살려주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LH에 대한 그 160조 정도에 되는 그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지방에 대한 그 미분양 해소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냐. 그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차라리 정부에서 이렇게 매입해 주는 것보다 네. 시장에서 더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네. 시장 원리대로 가야죠. 비싸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살만한 돈들이 없든지.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 그 뭐 선수들이 돈 있는 양반들 부동산으로 진짜 재산 일구는 사람들이 네. 시장 전망이 좋다면야 그 미분양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냥 다 낚아채겠죠. 근데 워낙 비싼데.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위치가 좋은 데도 미분양이다. 이건 제가 봐서는 이거 비싼 거예요. 그쵸, 비싸서 그런데 자 청약 통장은 필요 없다. 그러면 송 대표님 보시기에 이 와중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데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는.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워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가격들이 좀 저렴하다면. 네,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이제 분양 시장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은 뭐 입지다라고 하는 네. 그 입지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추가적인 공급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들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미분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가격이 높다라면 그 높은 가격이 조정받으면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사이에 12.3%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급등한 그 시장 안에서 뭐 분양 가격이 좀 조정받고 가격이 조금 뭐 그 가격 협상이라든지 어떤 계약 조건들이 좀 조정이 된다라면은 눈여겨볼 단지들이 몇몇 곳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그 지정 안에서도 뭐 수도권의 주요 분양 단지들 보면은 지금 도노스 지정하는 계약 단지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중랑구에 있는 더샤 퍼스트월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곳들은 의정부나 광주, 부천 이 지역들 그리고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역들의 뭐 가격들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주요 분양 단지이긴 하지만 그 가격은 조정될 수 있는데 입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입지에 맞는 가격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더샤 퍼스트월드도 미분양 난 이유
자체를 보면은 저도 가격선을 보니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분양가가 한 14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있는 뭐 한 1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높아요. 그러면은 입지 쪽으로 선택을 할 건지, 가격이 좀 조정된 그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할 건지. 근데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도 상품이지만 그 지역을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한 14억, 뭐 이런저런 옵션하고 하면 한 15억 정도 될 텐데 그 가격보다는 도심권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판에 대한 그 임박은 있긴 하지만 저 그 완판 이후에 최근 들어서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형성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저 아파트는 최근 보니까 지금 그 좀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들은 소형 평수거든요. 소형 평수가 가격대를 보니까 한 5억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고, 좀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할 때는 좀 입지가 좋은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은 전략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 약간 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늘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뭐 결국엔 미분양이 뭐 서울에도 있긴 합니다만 지방 부동산이 아무래도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좀 띄우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이 되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단적으로 이제 얼마 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이제 폐지했잖아요.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알맹이라고 하면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뭐 우리가 취득할 때 최근 비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취득세는 그 지금 중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면 8%, 12%라는 그 중과되는 그 비중도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결국은 매매가라든지 분양가하고 연동이 되는데, 지금 분양가가 높아졌다면 거기에 곱하기를 하는 그 구조니까 퍼센트를,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살 때도 비싸고 국내 그 주택 구조가 보유할 때도 비싸고 팔 때도 비싸다라는 거는 투자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감면된 그 요구는 요번 그 방안에 좀 당기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런 그 뭐 대출에 대한 그 뭐 문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아마 조정들은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냥 수도권보다는 좀 대출에 대한 조건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이 열기가 없는 상황에서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 수도권을 만약에 이제 또 너무 죽이게 된다라면 지방까지도 열기가 펼쳐나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이제 해제가 완화됐습니다. 뭐 해제된 부분들 보면은 그 강남 3구 쪽 중심으로는 뭐 90% 이상 정도가 해제가 됐는데, 여기에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게 된다라면은 나오는 작용들 보면은 이 강남권 쪽에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 수요가 좀 집중되는 현상들. 근데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묶어놓는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안정화가 되냐라고 본다라면 뭐 사실 안정화는 되진 않았거든요. 지금 급등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해봐야지, 단기적인 급등은 누가 봐도 예견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용수철 같은 그 가격세를 미리 한 3년 전에 좀 풀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세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뭐 누가 봐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좀 달콤한 뭐 말이거든요. 그 자본주의 시장하고 뭐 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양극화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소위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양극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주요 뭐 10대 도시에서 양극화가 없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양극화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방법들을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뭐 가격들을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면서 가격의 왜곡을 만드는 게 지금까지 나타난 주택 시장의 문제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예. 아니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고 나서 그냥 또 서울 들썩하면서 현금 있어도 못 사. 저 가끔씩 저 부동산 관련한 뉴스 보다 보면 저런 자막을 마주치는데 아니, 현금 들고 가서 주는데 왜 못 사요? 어떤 사죠. 어떤 현금 들고 가면 삽니다. 예. 현금 들고 가면 사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실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거주에서 전세까지도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까지도 되다 보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현금 주고 가면은 살 수는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사지 그렇죠. 못한다고. 그런 의미. 더 최근 올라갈 들어 거라 기대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볼 때 보니까 그 부동산 분들이 물건을 거의 다 걷어들였고요. 맞아요. 저도 뭐 단지들 보니까 몇몇 평형에서는 제가 한 2, 3일 전만 해도 있었던 물건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도 뭐 호가에 맞춰가지고 거래된 예. 거래가 아마 조만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이제 거래에 대해서 신고들 하면 한두 달 안에 거래 물량들이나 가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이 호가가 현금은 많이 있어도 올랐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호가가 많이 올랐다. 네. 물건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도 못 산다라는 게 그 그래서 말이 나- 그래서 나오는 말이구나. 네. 감각이 뛰어나요. 현장 감각이. 부동산을 좀 아세요? 제가 봐서는 고수예요. 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6월부터 예비 안전 진단 폐지 이제 좀 재건축을 좀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는 뜻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거 재건축 부분에 네.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대 효과로는 보면은 패스트 트랙을 하면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빨리 하다 보니까 속도를 빨리 하고요. 예전에는 재건축 진단하면은 직접 가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신청하고 하면 이 현장 조사에 대한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 통지 기간도 120에서 90일로 줄이고 재건축을 설립하는데 동의 요건도 한 절반 정도가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한 33% 정도만 동의를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은 있습니다.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절차 간소화된다라는 거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향후에 보면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죠. 노후주택들이 앞으로 뭐 10년, 15년 정도 있다면 신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신규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큰 효과로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현실을 또 반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재건축을 이런 그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냐라고 보면은 예. 역시나 넘어야 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있는데 평균 보면은 최근에 조합원 그 초과이익에 대한 그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억에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나오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개포동에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한 2배 정도 늘어가지고 그때 한창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단순화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업 수익성들이 악화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지역들만 사업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건축 상황 좀 여쭤볼게요. 요즘 핫한 구역이 서울에서 지금 한남 4구역인데 여기 재개발 사업에서 보니까는 그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맞붙었잖아요. 네. 결국에 삼성물산이 승기를 잡았고 네. 지금 보니까 신반포 4차에서도 삼성물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민 앵커님이 이 근처로 운동 다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쪽 근처에 있는 그 신반포 4차 고속터미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그 삼성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신반포 4차 아파트가 49층 높이로 해서 한 1,800가구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 정도 이상 나오면은 아파트에 대해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그다음에
건설사에서도 연변적이 꽤 나오기 때문에 수주했을 때 사업 수익도 확보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보면은 1조 3천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괜찮은 그런 사업지면서도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 사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를 보면은 수익성들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공사비 올라가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건설 프로젝트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미분양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이 신반포 그 4차, 그러니까 강남에 추가 분담금, 앞서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 낼 수 있죠. 그다음에 연면적 고려를 해봤을 때 공사비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강남의 주요 입지에서 또 이런 그 삼성물산에서 좀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한남 4구역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비 사업지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